질의응답은 이따 토론 발표하시는 분들 모두 끝나고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이신 유재인 교수님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어, 지금 보이시나요? 네. 네. 저는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기존에 이제 건강의 그런 설탕이 이제 가지는 의미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건강세의 부과, 그러니까 아까 설탕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건강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건강세라고 해서 이제 이게 그 WHO나 외국에서 이제 그 하나의 그 텍스 형태로 이제 얘기를 묶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세가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제 시행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외국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그 아까 그 발표하신 분도 설탕세 정책에 대한 WHO 지침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설탕세 정책에 대한 WHO 지침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의 시리즈의 하나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전에도 진행을 했었고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진행을 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 그 설탕세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우리가 주류세가 있죠. 일단 술에 부과되는 주류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세, 건강증진기금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헬스 텍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WHO에서는 그거에 대한 비전을 일단 제시를 하고 비전을 제시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테크니컬 그 매뉴얼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담배세 부과를 정책을 시행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주류세를 실천할 때 뭐가 필요한가 이런 테크니컬 매뉴얼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주류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시리즈의 연상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설탕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설탕세라고 하는데 이제 외국 같은 소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SSB라고 하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주로 이제 그 코카콜라 같은 그런 탄산음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과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의 어떤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그 다음에 기업의 반응,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세금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의 일환으로 해서 설상들을 얘기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가 주로 주되게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금 중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7년에 나왔던 자료가 이제 그 주류세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2021년에 담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설탕, 그러니까 소다세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그 소다 텍스에 대한 내용들을 해서 이것을 이제 이것에 대한 매뉴얼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2022년에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나온 자료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헬스텍스라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실천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그 WHO하고 그 영국에 있는 임페리얼 컬리지에 있는 연구자들이 이제 다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두꺼운 책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헬스텍스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2022년
6월에 이제 출판이 돼서 관련된 행사가 진행된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그 인터넷에 보여드리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설탕세를 부과하면 비싸니까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만으로 이야기가 끝날 것인가? 근데 저희가 경험을 해봤지만 담배세도 사실은 담배가 몸에 좋은 건 하나도 없지만 그 과정에서 그것에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적인 저항도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기업, 그 다음에 그것을 부과하게 되는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느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굉장히 큰 다이나믹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우리가 헬스텍스라는 건강세를 매기게 되면 이것과 관련된 어떤 그 회계상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이제 매기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에비던스,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이 현실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국에서 소다 텍스 해서 매겼을 때 어떤 것들이 이제 일어났는지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얘기들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사실은 살펴보고,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그 주류세나 담배세는 이미 실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만약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현재 실천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도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의 서문에 보면은 제가 이걸 보고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서문에 맨 처음 나온 게 설탕세를 도입하는 이유의 첫 번째가 NCD였어요. 그러니까 만성질환. 이게 무슨 의미냐?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NCD로 이제 사망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저희가 구강 관련해서 WHO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도 봤지만 특히 저소득 국가하고 중저소득 국가에서 굉장히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제어하는,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왜 텍스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저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텍스라고 지금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사실 알고 있던 만성질환을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일단 1순위는 행태 변화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 어떻게 보면은 행태 변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실천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돈은 많이 쓰고 있지만 결과가 나아지고 있는지 확인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다. 정부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효과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할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지속 가능한 어떤 SDG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지속 가능한 어떤 실천 전략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에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건강세 헬스텍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건강세라는 게 그 담배하고, 그 다음에 주류, 그 다음에 SSB라고 하는, 설탕이 가미된 이제 음료, 주로 우리가 이제 탄산음료라고 이제 부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건강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과되어야 하고, 그것이 또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 이득이 된다는 거죠. 국가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를 이제 근거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안에 그러면 시민사회단체는 뭘 할 것이냐.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그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NGO라고 하는 단체들은 결국은 이제 건강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정부가 그 내용을 주장을 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요구를 하고 그 요구가 굉장히 이제 어떤 그 중대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사회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프론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NGO, 그 다음에 뭐 학자들, 그 다음에 뭐 어떤 언론 이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들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리고, 그러니까 뭐 트위터를 이용하든지 뉴스페이퍼를 이용하든지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시민사회단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 과정에서 많은 그 시민들의 지지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 시행된 초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정책이 시행되게 되면 뭐 그 관련된 기업, 예를 들면 설탕과 관련된 설탕 소비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설탕 소비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죠. 사실 코카콜라에 세금이 매겨져서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 코카콜라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설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회사들, 뭐 예를 들면 CJ 같은 것도 설탕 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부딪혔을 때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이 과정에서 이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뉴욕 타임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빅소다에 이제 저항한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어떻게 활동을 해서 이런 것도 이뤄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앞으로 뭐 건치나 아니면 여기 뭐 나와 계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설탕세와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나 좀 살펴보면 2021년에 국세청에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얘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설탕세.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다.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2017년에 설탕세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나오고 또 다시 2021년부터 해서 지금 또 다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세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정부 단위에서도 이런 세금을 설탕세, 뭐 담배세와 같이 건강세에 대해서 매기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론을 살피거나 아니면 그 여론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사실은 이제 결론은 사람들이 좀 더 구강 건강이 향상되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의 수단으로서 건강세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먹이면 그냥 소비가 줄어들 거고 사람들이 건강해질 거다라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많은 그 중간 과정에
정책적인 개입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려사항에 대한 정밀한 그 대안 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설탕세를 이미 설탕세는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앞으로 논의를 좀 더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차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탕세에 대한 최근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진보형 교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앞에 박성 교수님이랑 유재인 교수님이 저렇게 PPT를 정리해야 되는지 모르고, 저는 그냥 한글 파일을 정리를 했는데, 제가 뭔가를 잘못 전달받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제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저는 우선 앞서 이제 박서영 교수님이 발표하시는 자료를 보고 그거를 조금 더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 평소에 제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설탕 섭취 제한과 감소 전략에 대한 취하의식 영양 정책 세 가지 제안해 주셨는데 그거에 저는 우선은 동의를 합니다. 특히나 어떤 당분 함유 오식품 사용 법적 규제라든가 아니면 영양 성분 표시제, 또 생애 주기별, 보통 이제, 생애 주기별로 안 하고 학동기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생애 주기별 설탕 섭취 감소 영양 교육 등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조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어떤 개인적인 차원, 그다음에 지역사회 차원, 그다음에 환경 및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가 조금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개인 차원인데, 현재까지 학생 대상 교육을 보면은 주로, 오식성 식품이 뭐다, 비오식성 식품이 뭐다,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저희가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거는 좀 너무 한두 번 하면은 애들이 좀 식상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거 또 해? 이렇게. 근데 실제적으로 비오식성 음식을, 먹어라 하면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저건 다 맛없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실제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지역아동센터 애들을 데리고 프로젝트 학습 같은 걸 해봤을 때 하루는 제가 우식성 음식을 사가지고 가서 같이 먹기도 했고 한 번은 비우식성 음식을 사가지고 가서 그때 여름이어서 참외랑 우유를 가져갔던 것 같은데 그걸 같이 먹으면서 애들의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왜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니까 훨씬 더 애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인지나 이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제안을 할 때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담겨 있어서 나중에 이런 것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금 더 저거는 한 해볼만 하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했고요. 또 아까 생애주기별에 제가 굉장히 동감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갓 태어나서 이제 당분의 접촉을 늦게 할수록 그러니까 미래 발달 시기에 당분의 섭취량을 적게 하면 그만큼 얘네들이 성장했을 때도 단 음식을 덜 찾게 된다는 이런 결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은 아주 더 어린아이, 아예 이유식 시작하는 시기라든가 그때 보통 과즙 같은 거 짜주면 그것도 당하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희석해서 먹이라는 등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부모 혹은 예비 부모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런 것도 캠페인이나 교육 내용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학년 부모는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봤을 때 그럼 뭘 먹느냐 이런 거 했을 때 보통 배리류라든가 그런 것들은 치아오식 예방 성분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가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설탕이 적게 등 그래서 슈거 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먹을 때도 좀 현명하게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같은 양의 설탕을 먹더라도 쪼개서 먹는 것보다 한꺼번에 먹는다든가 그래서 치팅 데이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짜고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박수영 교수님의 박사 논문 굉장히 저도 흥미있게 봤는데 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나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제가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식단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간식을 꼭 넣잖아요. 그러니까 간식이 꼭 필수 항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간식이라는 것들이 다 제가 볼 때는 오식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나서 간식을 먹고 좀 이따 재우죠, 애들을.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간식을 먹고 결국은 샤워식이 팽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애들이 졸리니까 빨리 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생각해서 영양사분들이 식단을 짤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시간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그 공동육아 하는 데 가서 좀 본 적이 있어요. 걔네들은 간식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그런데 간식이라는 게 뭐 쿠키, 과자, 빵, 우유, 뭐 요구르트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공동육아 근데 좀 독특했는데 뭐냐면 뭐 볶은 멸치 뭐 이런 걸 주더라고요. 간식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왜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실천적인 가이드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뿐더러 또한 영양사들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꼭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강병 예방을 위한 식단 작성 이런 것들 아니면 식이 상담이나 식이 조절 내용 이런 것들이 저희는 좀 실질적인 내용을 전문가 입장에서 전달을 해주면 그들이 안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실 계획이면 그런 생각을 들었고요.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시면 저 시기와 관련된 캠페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PPT를 만들었으면 그 사진을 넣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버스에 설탕을 줄여서 비만을 예방하자 그런 이렇게 광고 문구가 있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학교 내 매점에서 자판기를 없애는 거는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했지만 결국 그거를 통해서 우식도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문구 하나만 더 넣으면 되거든요. 비만뿐만 아니라 뭐 당뇨 혹은 치아의식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거를 저희가 앞장서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못 넣었지만 관련자들한테 그런 내용을 자꾸 넣도록 주지를 시키고 같이 공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면 진짜 거기 하나 이렇게 문구 하나 넣으면 되는 건데 그런 게 있고 또 중고등학생들한테는 보니까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간식이나 아니면 음식을 다 사 먹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얘네들은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담 이런 광고 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그 청소년기에 제대로 된 음식을 골라 먹고 하는 게 치아오식뿐만 아니라 치주병. 결국 그거는 노인기의 건강까지 간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해서 건강시민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앞서서 택스에 관해서는 유재인 교수님이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셔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생각한 게 이제 단백질을 부과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 저희는 다 이해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를 관련 업계가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게 그런 유통업체들이 또 우리나라는 조금 그게 적어 보이는데 외국은 얘네들이 그 설탕을 많이 넣은 음료나 식품을 만들면서 반대적으로 또 돈을 풀죠. 그래서 그걸 역설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래놓고 자기네가 번 돈으로 우리는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자기네가 그렇게 상쇄하려는 그런 노력도 한다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좀 업계하고의 그런 공조?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거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요새는 뭐, 가게나 아니면 뭐, 그런데 상점에 가면은 칼로리 표시는 많이 되어 있어요. 그쵸? 뭐 음료 이거 먹으면 몇 칼로리 그러면 뭐 나는 100칼로리 이상짜리를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낮은 걸 먹는데 설탕이나 당분 함량 표시된 건 저는 굉장히 못 봤거든요. 아니 좀 드물게 간혹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저희가 사 먹는 음료면 그렇지 실제적으로 가게나 이런 데서 있는 거는 당분 함량 표시는 되어 있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너무 많이 간다 생각하는데 제가 작성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음료에만 들어있는 당분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요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가진 양념에 대부분 설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음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당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사각지대, 뭐 이렇게 디저트, 제과 제빵 이런 데도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들어있는 당분 함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조금 제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 실제적으로 아까 이제 치아오식 유발지수 말씀하셨는데 그 연구 결과가 1980년대 초반 연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을 위주로 한 아주 대규모의 치아오식 유발지수 연구가 최신 연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치아오식 유발지수를 표시하게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저희가 어딘가에는 강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의 실험 방법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식품영양학과 교수님들이 최근에 하는 연구를 보면은 굉장히 최신화된 방법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쯤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 또 아까 WHO에서 가이드라인 설명하시면서 전체 에너지의 10% 미만으로 당을 섭취하라. 이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그럼 내가 섭취하는 총 에너지의 몇 퍼센트를 당으로 섭취하는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 든 아이디어는 뭐냐면 요새 뭐 디지털 헬스 기기들 같은데 보면은 네가 오늘 어느 정도 에너지 섭취했나 이런 걸 대충 알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실제적으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영양학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관련 개발업체들과 공조를 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헬스 기기를 이용해서 조금 더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해준다면 실제적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이 우리의 현장에서 조금 더 잘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결국 이것을 정책으로 끌고 나가는 사람들의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인가 아니면 정책 입안자 또 다양한 분야와 소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이렇게 제가 좀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보니까 작년에 활동들이 주로 다 이제 건치신문에만 쭉 나갔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다양한 루트로 소통을 할 수 있게 아니면 저는 일반 일간지에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다양한 루트로 이렇게 하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홍보하시고 또 거기서 조력자를 찾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거를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면서 이런 영양과 관련된 특히 이런 설탕 감량과 관련된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국가보건 정책의 그 한 부분으로 발전시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서없이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연구와 교육에 대한 조언 많이 해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이상윤 스님 모시고요.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시스템이 좀 그래서 말은 아마 다른 데서 나오고 화면 다른 두 개로 접속했는데 잘 들리시죠? 네. 네네. 저는 그 건강가대안이라는 연구단체에 있고요. 현직 의사인데요. 만성질환 대책 측면에서 저희가 사실 서울시 먹거리 시민위원회에서 이런 설탕 및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꼭 경험 위주로 해서 또 사회운동적 측면에서 한 세 가지 이 설탕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을 할 때 저희가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저희 이제 서울시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많은 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했던 허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저희 나름의 고민 세 가지를 짧게, 저는, 저는 말로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저는 PPT도 한글도 준비를 안 했는데, 말로만 짧게 세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서울시에서 뭔가 이 설탕과 관련된 사업을 해보려고 했을 때 세 가지 큰 허들이 있었는데, 그게 참 극복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한국은 별로 심각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오늘 발제 해준 선생님께서 아주 중요한 실증적인 팩트들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그 내용들이 많이 생산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외로, 뭐 설탕 이런 문제는 외국 문제지 한국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런 정책 담당자 및 사실은 안타깝게도 전문가들도 저도 이 서울시에서 사업하면서 오히려 싸워야 됐던 게 같은 동료 의사들이랑 더 많이 싸워야 됐고 안타깝게도 영양사 선생님들이랑 많이 싸워야 됐는데요. 그 단 거 많이 먹어서 비만 걸리고 이빨 썩는 애들은 외국 얘기지 한국 애들은 별로 그렇게 안 먹는다.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러한 고정관념에 많이 사로잡혀 계시는 전문가들과 정책 담당자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설득해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한국 문제다라는 부분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실증적인 데이터를 백업해서 설득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허들은 이제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반대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을 적게 먹어야 된다는 게 동의된다, 일단. 그건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건강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설탕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많은 이득들이 있다. 예. 사실은 외국에서는 그래서 뭐 여러 인류학자들이 설탕이 주는 뭐 여러 가지 그 이득에 대한 연구들도 수행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설탕은 곧 기쁨이다, 딜라이트다. 설탕은 기쁨이고 설탕은 행복이다. 그게 이제 설탕이 이 인류의 역사에 들어온 이후로 상당히 문화적으로 갖게 된 개념들이 상당히 공고하게 남아 있어요. 그 부분들은 사실은 설탕을 먹는 게 건강에 해롭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요. 하지만 우린 이 기쁨을, 거부할 수 없어요라는 논리에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그, 허무하게 깨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나머지,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허들은 자칭 진보주의라고 하니까 좀 죄송한데, 자칭은 아니고, 진보주의자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 사회운동단체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제 진보적인 사회운동단체들과 함께 운동을 하려고 많이 이제 연대운동을 건설하려고 노력했는데, 진보적인 사회운동단체도 이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말씀해 주셨던 특히 이제 텍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종류의 텍스가 이제 소득 역진적이다, 라는 그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왜냐면 소비세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건강세도 이제 소비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비세는 뭐 세금의 특성으로 보면은 소득 역진적인 게 맞죠. 왜냐하면은 이 설탕을 많이 먹는 계층이 아무래도 이 저소득 계층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 텍스를 부과하면 소득 역진적으로 텍스가 부과되고 이거는 진보적인 정책이 아니다 이런 이제 비판들을 많이 하시고 또 뭐 이렇게 뭔가 이런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조심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설탕은 안 좋아, 건강에 안 좋아, 그러니까 먹지 마. 이러한 종류의, 언설들이 상당히 도덕주의적인 언설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탕 먹는 건 너무 나빠. 그러니까 담배랑 비슷한 거죠. 이 도덕주의적인 접근, 윤리적인 접근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진보주의자들이 반감이 심합니다. 그게 왜 나빠? 당장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건강에 나쁘잖아. 그리고 뭐, 그걸 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국가에 부담을 주잖아. 이렇게 이제 하면 그걸 내가 왜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이제 반감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더라라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 가지 그 허들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코 외국 문제가 아니다. 지금 벌써 한국도 아동 비만이나 소아 과체중 문제는 닥친 문제고 점점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치아 우식증 문제 포함했어요. 그러한 걸로, 그 첫 번째 허들은 깨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자유주의자들의 그러한 이 설탕이 건강 문제인 건 오케이. 하지만 다른 제품을 왜 앗아가려고 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제 건강 문제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요. 이게 사회경제적 이슈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경제적 이슈라는 것은 앞서 뭐 발제자분께서도 그리고 토론자분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것을 그대로 놔뒀을 때 이 국가에 미치는 이 경제적 부담이 만성질환이나 치아 우식증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큰 문제에서 이건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고 사회경제적으로 한 국가에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 부분들을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아주 다른 건 아닌데 토론자분하고 약간 이견이 있는 것이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과 캠페인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교육과 캠페인만으로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몰라서 많이 먹는 건 아니거든요. 몰라서 많이 먹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간식을 단 거를 많이 주는 건 이거는 저는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몰라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근데 알면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하고 캠페인을 한다고 고쳐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좀 강제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럼 무슨 강제적인 정책? 뭐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정책들이 그 뭐 구체적인 예는 오늘 시간상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보주의자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탕세가 초반에는 소득 역진적이지만 사실 이 설탕세의 효과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이점을 준다는 부분을, 그래서 이것이 건강 불평등 또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오히려 평등 정책이다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뭐 세금 자체는 소득 역진적이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소비를 줄이면 그 소비 줄인 효과가 훨씬 저소득층에게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소득 불평등 완화 정책이기도 하고 또 외국 같은 경우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홍보한 것이 설탕세를 거두면 그 거뒀던 재원을 100%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에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괜히 그 돈 걷어가지고 엄한 부자들 위한 무슨 국가 정책에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은 걷는 것 즉시 100% 저소득층을 위한 무슨 타가소, 공공 도서관 뭐 이렇게 그런 공공적인 걸 해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에 쓰겠다라고 공언을 해서 그런 것들을 뛰어넘었던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운동이 너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뉘앙스, 설탕 먹는 건 죄야, 뭐, 담배 피는 거 죄야,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죄악시되는 이런 것들을 피하려면
타겟을 저는 오히려 기업에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개인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런 이제 설탕을 팔아서 설탕으로 이윤을 내는 기업들의 잘못이고 그 기업들을 타겟팅해서 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정책들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것이 이제 사회 정책적으로보다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해볼 때 어려운 점들을 아주 조목조목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장효숙 이사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숙입니다. 저도 역시 이상윤 선생님처럼 무언가 그 시각적 매체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말로 전달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저도 역시 네, 목소리와 얼굴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앞서서 두 분의 교수님과 그리고 발제해 주신 교수님, 그다음에 이성윤 선생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 정책적 뭐 어떤 제안이나 제도 부분 말고 세 번째 발제해 주신 것 중에 생애주기별 혹은 직업군별 영양 교육을 통한 설탕 섭취의 감소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유재인 교수님의 말씀처럼 시민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들을 바꿔나가고 실천할 수 있을까? 뭐 치과위생사는 시민단체, 뭐 연합회나 뭐 그런 단체들은 아니지만 시민단체처럼 현장에서 사실은 국민들과 가장 접촉점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혹은 우리가 국민들에게 보다 실천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건강시민연대에 들어온 지가 다른 선생님들처럼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네, 되게 뒤늦게 합류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임상에서 좀 중점적으로 많이 바라보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키워드 두 가지가 첫 번째 불소이고 두 번째가 설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총회 준비하고 토론회 준비를 하면서 임상에 있으면서 많은 환자분들 혹은 보호자분들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일부러 나누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여쭤봤더니 설탕을 얼마나 드십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대체적으로 치아후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경험치를 갖고 계셨다고 할지라도 나는 설탕을 입에다 늘 달고 살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대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 설탕 잘 안 먹어. 나 단 거 별로 안 좋아해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후식률은 왜 낮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한번 되짚어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대상자들마다 설탕을 접하는 방법이 분명히 다른데 저희가 이제 구강보건 교육을 나갔을 때도 치아에 좋은 음식, 치아에 이제 해로운 음식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분별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아주 눈에 띄는 몇 가지의 당 성분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음식들만 얘기를 해서 실생활 안에서 우리가 설탕이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는지 정도는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박서영 교수님이 발제해 주신 내용처럼 사실은 섭취가 되는 음식의 그 양상들을 보면 음료가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걸 서치하고 좀 환자분들께 접근해서 질문 방식을 그럼 설탕을 많이 안 드시는데 음료는 얼마나 드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환자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료는 설탕이 들어있어도 괜찮지 않아? 왜냐하면 입에 물고 있는 게 아니라 흘러서 없어지고 액체이니까 많이 고여있지 않잖아.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에 많이 들러붙지도 않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단 것도 안 먹고 뭣도 안 먹고 근데 뭐냐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탄산음료. 그 다음에 젊은 여성분들 혹은 남성분들은 요즘에 이제 커피 음료 커피를 대체할 수 있는 거기 여러 가지 이제 가당이 들어간 음료들. 그다음에 아이들은 엄마들이 선택을 하죠. 아이들이 직접 소비를 선택하는 건 아니니까. 내 아이의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 음료, 유제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설탕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과연 얼마나 인식이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설탕을 나는 많이 먹지 않아.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혹은 나의 어떤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접하지만 그게
치아 후식과 연결이 된다라고는 얼른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에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가 썩어서 큰일이네, 그만 먹어야지 라기보다는 요즘에 지금 발제해 주신 선생님 말대로 비만이나 혹은 전신질환과 영향이 먼저 가는 거지, 우식에 대한, 치과 가서 저랑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도 우식에 대한 인식이 그것까지는 얼른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강건강교육을 통해서 실천율과 인식률을 높이는데 좀 집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보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접근을 할 때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 구체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단순하게 설탕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아, 혹은 이런 음식을 피해 라고 하는 것보다 조림 음식이나 혹은 볶은 음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설탕이 노출되고 있고 그걸 어떻게 대체할 수 있고 어떻게 먹는 것이 보다 건강하게 혹은 치아 후식에 유해를 가하지 않게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소비를 선택하는 대상자에 따라서 아까 급식실 영양사분의 어떤 그 연구 결과를 제시해 주셨는데, 요즘에 지역사회에 보면 영양사 선생님들도 하시기도 하시지만 지역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센터를 아이들을 관리하는, 급식을 관리하는 지역센터 선생님, 그러니까 다양한 대상자들로의 접근이 굉장히 절실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상자 교육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대상자들이 직접적 소비자이기보다 선택권이 없는가 있는가를 따져서도 우리가 접근해서 소통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안 좋아라고 하는 것보다, 아까 이성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안 좋아라고 하는 것보다 그러면 내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라고 하는 제안점도 함께 더불어 알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좀 많이 했냐면, 앞서 황윤숙 치과위생사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치과위생사협회에서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장기간에 걸친 구강 건강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을 하고 지금 이제 준비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수진 교수님 여기 계시지만 한수진 교수님께서 전담해서 아마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이제 적극 참여를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대상자에 맞는 구강 교육을 단순히 그냥 당이 치아에 해로운 음식이라고 하기보다는 대상자별로 보다 구체적인 그 당 섭취에 관련된 부분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사회 구강 보건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임상에 있어서도 사실은 전문가들이 환자한테 설명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매체나 교구들이나 판촉물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각적 전달 매체가 있어서. 그래서 교구에 전달을 잘할 수 있는 교구 매체를 하는 것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게시하고 보아라 그리고 인지해라가 아니라 이걸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 전문가들이 좀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교육 전문가를 위한 양성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성된 그 전문가들이 각각의 현장에서 보다 치밀하고 심도 있게 인식의 개선과 문제에 대한 제시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많이 열리면 좋겠다. 그래서 접촉점이 좀 많아지는 방법들을 저희가 시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어떤 생활 안에서의 제시, 그 다음에 집단교육 안에서의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함께 정책 제안과 함께 진행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